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설안전관리론의 최재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과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고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전에 건설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위험성 평가를 위한 그 위험 요인 도출에 앞서 우리가 건설공사가 다른 산업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타 산업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 요인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먼저 건설 현장은 공사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쭉 이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을 하면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몇 개월, 몇 년, 많게는 몇 년 이렇게 내에 끝내도록 공사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 기간에 맞춰서 자재 투입이라든가 인력 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 수주 생산이에요. 수주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발주자가 있어서 발주자가 도급자한테, 그러니까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그 공사를 끝내는 이런 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장소가 똑같은 동일한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작업이 원래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일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장소도 틀리고 또 아파트 평면도 틀리고 건물 모양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이 없어요. 또 이게 그 옥외냐 실내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로 이제 건설 작업은 옥외 작업이죠. 건축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야외에서, 생산 활동을 이루어지는 그 옥외 작업.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의 영향,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 맞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겨울철엔 혹한 속에서,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그런, 눈과 강풍이 부는 그런 그 환경에서도 작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산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사가 이건 진행됨에 따라서 작업 상황,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골조공사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창호공사, 그 다음 마감공사 이런 식으로 작업 상황이 수시인지 쭉 바뀌어 나가요. 근데 준공할 때까지. 그리고 사용 기자재라는 거는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구 도구 이런 것들이 그 작업 작업 내용에 맞게끔 이게 또 바뀌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땅 파고 터 파기 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차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에는 콘크리트 레미콘이 현장에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 펌프카, 그 다음에 이제 공도구로서는 바이브레이터, 그 다음에 삽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감 작업할 때는 그라인더 각종 그 전동 기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설 공사는 이 원청과 하청, 우리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공사와 각기 다른 하도급업자, 이 하도급업자 위주로 공사가 진행이 돼요.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원청, 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사에서 나오는 사람은 직원들 몇 명밖에 없죠. 그리고 다 누가 나와 작업을 해요? 하도급 업체, 협력업, 뭐,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에서 각 근로자들을 동원을 하고 장비를 동원을 하고 해서 부분별로 이렇게 뭐 분담해서 다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인 관리가 각 현장마다 하도급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다 틀리고 또 그 인력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은 그 동일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다. 그럼 이쪽 예를 들어 강남에서 짓는 현장하고 강북에서 짓는 현장하고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전적 100% 틀릴 수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상당 부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봄에 시작했느냐, 뭐 가을에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동일한 공사라 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건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느냐?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다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건설업의 특성상 이게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평가 참여자가 일반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하고는 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참여해야 될 자가 여기 이제 하도급 업체 근로자, 뭐 근로자 대표 아니면 작업 반장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위험 요인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참여자는 그 평가 대상 공정 작업에 해당 근로자 즉 하도급 업체 작업 반장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의 그 관리자, 관리 감독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공사 및 공정 등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관리 감독자. 이건 이제 주로 원청 업체 담당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그리고 이제 현장 소장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는 건설 현장에서는 그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현장마다 다 틀린데요. 굉장히 그 현장 규모라든가 작업 내용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현장에서 이제 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공사 같이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는 그 공정이 하나 끝나고 그다음 공정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금방금방 변화가 심한 이런 현장에서는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뭐 최소 일주 단위로도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공정이 잘 바뀌지 않는 반복되는 공정으로 뭐 이렇게 공정이 주로 이루어질 때 뭐 터널 공사라든가 아니면 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사 기간도 장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내용도 반복 작업이 주로 많죠. 그래서 이런 현장은 자주 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이건 2주 이상 어떤 1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각 현장에서 그 현장 그 작업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운영 주기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도착을 하느냐? 건설 현장에서 요거를 직접적인 위험 요인을 우리가 알기 전에 작업 공정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작업 공정을 분류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건축공사,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적용공사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건축공사, 뭐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적용공사.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네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 뭐 종합건설업이냐, 뭐 아니면은 이제 크게 이제 종합건설업이냐, 그다음 아니면 이제 건축공사, 뭐 토목공사, 뭐 적용공사, 뭐 설비, 뭐 전기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면허에 따라서 국가에서 내줄 면허에 따라서 공정을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든가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제가 분류한 건축공사,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이 안에서 다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크게 분류해 봤고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뭐 공동주택, 즉 아파트, 뭐 학교, 사무실, 상가, 병원 등 뭐 굉장히 다양하죠. 건물이. 그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도 뭐 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뭐 상하수도 등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고요.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도 뭐 발전소라든가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내지는 일반 뭐 그 소규모 공장들도 다 플랜트 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적용공사는 뭐 공원공사라든가 또 뭐 식재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공사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제 큰 대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나눴는데, 요걸 그 중분류, 요걸 또 그 밑에 내려가서 건축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분류를 해보자고요. 건축공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물에 굉장히 다양한 그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서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것만 해도 토공사, 터파기,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조적, 창호, 지붕, 수장, 도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공사 규모가 큰, 뭐, 아파트 공사라든가, 뭐, 학교처럼 이렇게 큰,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요 나눠지는 분류만 해도 한 뭐 20여 가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건축공사만 해도. 뭐,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토목공사에는 뭐 이제 아까 교량, 터널, 도로, 항만, 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교량공사 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는 그 교량공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교량공사에도 공사 그 중분류로 그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정이 분류되는 게 토공사, 터파기, 그다음에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그 다음에 하부공사, 그 다음에 상부공사.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마찬가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또, 이 중분류가 된 중분류를 다시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소분류로, 그 공사 순서에 따라서 소분류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그 터파기 할 때 실시하는 그 흙막이 공사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흙막이 공사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흙막이 공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는 뭐 스트러트 공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스앙카 공법, 그 다음에 뭐 슬러리월 공법, 뭐 소일 레일링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적인 흙막이 공법이 이 엄지말뚝 플러스 토리판 플러스 스트러트 공법.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법이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작업을, 요거 이제 공정이라기보다도 요거 이제 작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작업을. 그래서 작업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건물을 안치기 위해서 부지를 측량을 해야 되겠고, 측량된 부지에 시설물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도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고 및 굴착 장비를 현장에 들여오죠. 오고라는 거는,
그 엄지말뚝을 받기 위한 구멍 뚫기 위한 그런 그 장비를 오거 장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굴착 장비, 이제 뭐 굴착 장비는 이제 백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입을 해서 장비를 조립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지말뚝 응용이라 자재, 그 다음에 토립한 자재를 현장 주변에 배치를 해놓고 또 터파기를 하게 되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 수위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땅을 파고 난 다음에 토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 장비를 또 미리 또 설치를 합니다. 계측 장비를 또 땅에 구멍을 뚫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지말뚝하고 이제 중간에 스트러트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오가 장비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파일을 설치를 해요. 파일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굴착 장비 터파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한꺼번에 팔 수는 없으니까 보통 뭐 2m 내지 2.5m 정도 간격으로 해서 1단을 그 고높이까지 파고 그 다음에 토리판을 설치하고 띠장을 설치를 해서 스트러트를 이제 버팀대를 설치를 하고 이제 계측 장비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합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은 또 다시 2단, 3단, 4단 단별로 굴착하고 그 다음에 토리판 설치하고 띠장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 깊이까지 땅을 파게 돼요.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흙막이 공사만 해도 벌써 7 기초공사 빼고 8 가지 단계로 이렇게 작업이 되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여기에서 위험 요인을 도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도출한다는 것은 이 굉장히 공사별로 굉장히 엄청 양도 많고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이걸로만 봐서도.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흙막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넣은 건데, 요거는 이제 스트러트는 아니고요. 어센카로 지지를 한 방식으로 흙막이 공사를 한 겁니다. 즉, 위에가 1단, 그 다음에 2단, 3단, 4단. 여기가 이제 바닥에 여기에 이제 기초가,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위치가 되죠. 뭐 이쪽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3단까지 밖에 또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는 게 이게 이제 흙막이 공사에 이제 소분류로 했을 때, 전체 공사 중에서 요 소분류로 했을 때 흙막이 공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지금까지 이제 흙막이 공사를 예를 들어드렸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골조 공사, 우리가 주로 이제 골조 공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보면은, 요게 이제 골조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 공사가 되겠죠. 지금 철근이 배근이 돼 있고, 지금 거푸집이 옹벽하고 기둥하고 거푸집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위에, 요게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슬라브판이고, 보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를 하게 돼요.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를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슬라브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죠. 슬라브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고, 슬라브 철근이 배근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전선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슬리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죠. 콘크리트 공사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철근도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거푸집도 들어와야 되죠. 각종 부속 자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작업할 위치까지 올려놔야 되고요. 인양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먹줄치기가 먼저 들어가긴 하죠. 먹줄치기가, 바닥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먹줄을 치죠. 옹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요 위치를 다 먹으로다가 먹줄을 쳐서 위치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철근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 끝나면은, 거푸집, 기둥하고 옹벽 거푸집을 설치를 하게 돼요. 기둥하고 옹벽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이제 기둥하고 옹벽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하고 슬라브 거푸집 그리고 거푸집 종바리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철근 배근, 보미 슬라브 철근 배근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슬리브하고 전선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을, 수변 양생이냐, 아니면은 증기 양생이냐, 여러 가지 양생 기법을 통해서 양생을 하고, 이제 양생이 다 끝나면은, 거푸집을 해체를 하면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공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종류가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 요인들이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위험 요인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나와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철근을 배근을 해야 되니까 철근에 의한 찔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근이 배근하고 난 다음에 넘어졌을 때는 그것도 거기에 깔리고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철근이 중량물이다 보니까 철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눌리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거푸집을 유리폼으로 설치를 했는데, 유리폼도 이게 철제하고 합판하고 이렇게 그걸 자재로 해서 조립을 한 거다 보니까 또 굉장히 무겁고, 중량도 무겁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이 철제를 해서 굉장히 찍히면은 굉장히 부상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 키보다 높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발판이 필요한데,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추락, 낙하, 비례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비계가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계 작업이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설치, 해체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추락 위험부터 낙하, 비례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고수 작업이에요. 고수 작업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다칠 수도 있고, 위에 작업하는 사람이 추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해서 이걸 지지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됐을 때는 이건 대형 사고로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공사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기초 파일 공사를 기초 파일 공사를 가지고 위험 요인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파일 공사. 파일은 지금 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만든 이렇게 원형으로 된 파일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파일은 이제 뭐 이런 콘크리트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강관 파일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콘크리트 파일, PHC 파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걸 갖다가 땅에 기초, 지반이 약해서 건물을 받쳐주지 못할 때, 땅을 안반까지 이 말뚝을 안반까지 박아서 그 위에 건물의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기초 파일 공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초 파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작업들이 필요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기초 파일 공사를 가지고 먼저 작업 공정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먼저 기초 파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현장에 들여와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항탈을 하기 위한 항탁이라든가 천공기, 즉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자재가 들어와서 요거를 이제 운반하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반입하고 기초 파일을 운반하여 보관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요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재를 이제 운반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하역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지게차가 많이 사용이 돼요. 지게차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 놈은 또 지게차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넘어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지게차 주변으로 근로자가 다니다가 지게차에 뭐 충돌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저 파일을 운반하고 하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동그랗고 중량물이고 대형물이다 보니까 파일에 충돌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끝나면은 이제 파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천공을 하게 돼요. 기초 파일을 이제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파일을 항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파일을 천공을 해야 되는데, 요 작업은 파일을 받기 위해서 집안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우리가 기초 파일 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공은 뭘로 천공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천공기는 이제 오가로 되어 있어서 스크루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장비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장비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래서 요 굉장히 적은 그 대형 장비에 속합니다. 항타기하고 뭐 천공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루기도 힘들고 위험하죠. 그래서 요 작업할 때는 천공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흙을 천공해서 올리다 보니까 위에서 흙을 이제 걷어내주고 뭐 이렇게 채워주는 데 필요한 굴삭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굴삭기, 우리가 백호라고 하는 그 백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또 항타기가 필요하죠. 뭐 물론 이 장비 말고도 뭐 좀 적은 장비들도 뭐 컴프레셔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우선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위험 요인을 발생시키는 이런 장비를 크게 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파일을 항탈을 해요. 즉, 항타기와 햄머를 이용해서 구멍을 낸 천공을 한 그 집안에 파일을 박는 작업인데, 요걸 이제 항타기 갖고 하죠. 항타기하고 항타기로 이제 때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햄머로 이제 이렇게 때리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항타기가 굉장히 큰 장비다 보니까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넘어가서 뭐 주위 옆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굉장히 이런 대형 사고를 유발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근로자가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망 사고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죠. 저런 것들이. 자, 저게 파일 항타가 다 끝나면은 이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일 두부 정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두부 정리는 요 지면 위로 남은 파일이 높이가 다 서로 틀리게 돼요. 땅 속에 박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선 레벨까지를 일정하게 남기고, 콘크리트 부분은 이제 카팅해서 없애버리고, 기초에, 이제 기초 콘크리트에 저게 묻히도록 이제 그 파일을 중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막는다든가 이런 보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초 파일 두부 정리라고 하는데, 요 두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쓰냐면은 파일 커터 장비라는 걸 쓰게 돼요. 요것은 조그만 이제 그 백호 중에서 작은 백호에 에다가 그 커터 장비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요 콘크리트 밑에 그 높이에 맞춰서 그라인더로 자르고 그라인더로 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부의 그 콘크리트 부분은 커터 장비로 이렇게 압수해서 깨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초 파일 두부 정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 파일 속에 그 파일을 깨보면은 강선이 들어있는데, 강선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로자들이 다니다가 아니면 작업하다가 강선에 의해서 찔린다든가 긁힌다든가 하는 그런 부상을 자주 입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위의 위험 요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죠. 파악을 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계 설비, 낙하, 비례, 전복, 붕괴, 전도 위험 부분 해서 기계적인 요인에서 위의 위험 요인이 지게차 운전은 조작 미숙으로 충돌하고 협착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파일 공사를 하면서 항타기, 그다음에 두부 정리할 때 하는 앞세기까지 해서 전부 장비로 작업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로 하다 보니까 지게차뿐만 아니고 각종 장비 그 운전원이 이게 능숙하지 못해서 그 장비끼리 충돌한다든가 아니면 근로자하고 협착한다든가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위험성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는데 4가 나온 사라 수치가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우리가 가정을 소용할 수 없는 수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소 대책을 할 거냐 해서 서로 협의를 했더니 이건 작업 전에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감소 대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업 전에 운전은 자격증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미리 또 특별히 이렇게 특별 교육을 시켰더니 현저하게 개선 후 위험성이 현저하게 한번 2 이하로 낮아졌더라.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위험성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보다 보면은 천공기 스크류 부위 위험 지역 미설정을 협착 충돌 위험이 있다. 천공기라는 거는 땅 파는 거를 천공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공기 땅을 파다 보니까 스크류를 돌려서 땅을 파게 되는데 그 주변에 이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장비다 보니까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그 주변의 근로자들한테 유해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위험성을 이렇게 해보니까 위험성이 크기가 4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감소 대책으로 유도자를 배치해서 그 주변에 근로자들이 이 접근을 못하도록 했더니 이게 뭐 아주 현저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들어오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감소 대책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파일 공사에 대해서 파일 공사를 우리가 공정 분석을 해봤어요. 적재, 운반, 그다음에 항타, 그다음에 두부 정리까지. 그러면 요 적재 공사, 제가 이 시간에 공사 전체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럴 시간은 없고 요 몇 가지만 말씀을 위험 요인에 한번 도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공사를 이미 이제 이왕에 공정 분석을 해봤으니까 파일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파일 공사 적재할 때 외부에서 파일을 이제 트레일러로 주로 이제 싣고 오는데 트레일러로 현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게차 운전원이 그 파일을 하차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게차 운전원이 조작 미숙에 의해서 이게 충돌 협착을 위험 요인이 있어요. 지게차를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운전을 못해서 그다음에 작업 중에 파일 등의 머리, 발 등 신체 부위에 접촉을 우려가 있다든가 해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데 자격이라는 거는 운전 면허증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요거는 이제 자격을 이제 기준을 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운전원은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만 할 수 있다든가 해서 지게차가 현장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운전 면허증하고 그다음에 경력 몇 년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뭘 했다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다든가 현장별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머리라든가 발에 신체 부위 접촉해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을 우려가 그건 수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착용을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적재 공사 시 물적 요인 중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물적 요인 중에서는 견고하지 못한 장소에 파일을 적재해서 치마에 의한 파일이 붕괴됐다. 파일 적재용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파일이 붕괴됐다. 이거 파일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이 부러졌다는 얘기죠. 파일이 부러지면 자재로서 그 비싼 자재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물적인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물적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로 이제 파일이 들으면은 파일 야적을 우리가 이제 야적을 한다 그러는데 야적을 장소를 이렇게 판판하게 고르고 거기에 튼튼한 받침대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파일을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적인 위험 요인. 작업 방법적인 위험 요인으로서는 적재 파일이 구름 방지 쐐기 미설치로 충격에 의한 파일 붕괴, 파일 과적재로 인한 붕괴 발생. 이런 작업 방법에 잘못돼서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죠. 구름 방지용 쐐기 미설치가 이게 뭐냐면은 이 파일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파일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다 보니까 이게 평평한 데 놔도 이게 조금 약간만 경사져도 굴러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쐐기 설치 안 하면 이제 굴러 내려가서
뭐, 그, 근로자를 손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파일 자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과적제는 뭐냐면은 이 파일을, 물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적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러 단을 뭐 7단, 8단 이렇게 적재를 하기도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현장에서는 보통 2단 이내로 적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2단 이내가 아니고 뭐 3단, 4단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서 주변에 있는 근로자를 덮친다든가 아니면 파일 자체가 또 부러진다든가 이런 그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책으로서는 그 적정한 높이로, 보통 2단 이내로는 잘 쌓지 못하도록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적재 공사 시 이제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뭐 이제 지게차, 기계장치 연결부 파단에 의한 인양 중 파일 낙하. 이건 뭐냐면 지게차가 이제 지게차 우리가 이제 그 붐이라 그러죠. 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요 기계 자체적인 지게차 자체 그 정비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연결부가 뭐 파단, 절단이 나가서 이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지게차 그 붐이 뭐 파손이 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큰일 나죠. 주변이 완전히 이제 뭐 초박살나죠. 굉장히 위험 요인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내리다가 파일이 굴러서 파일이 또 뭐 떨어진다든가, 또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경광등이 내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진할 때 그 소리 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를 우리가 경광등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다든가,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후진 중에 협작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 사용 시 유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가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운전자가 부주의로, 이렇게, 그 충돌 협착 사고를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기계 장비에 의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우리가 이제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우리가 세우는데, 이제 뭐 작업 전에 장비는 반드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지게차 같은 경우 헤드가드를 반드시 설치가 돼 있는 걸 사용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유도자를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상쇄시키고 아니면 상쇄시킨다든가 감소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 항타 인적 요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안전보호, 개인보호구, 이제 이건 항타 공사 시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인데, 항타 공사라는 거는 파일을 직접 땅속에 항타하는 걸 항타 공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적 요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안전보호, 개인보호를 미착용할 경우 근로자에 의한 위험 요인, 그 다음에 항타기 주변에서 작업 중 파일 장비들에 의해서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건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시키고 항타 작업할 때 그다음에 뭐 해서 저런 위험 요인을 좀 방지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항타 공사 시의 물적 요인, 이 물적 요인이 이제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데, 요건 아까 전에 적재 공사, 우리가 파일 적재 공사를 예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냥 이런 예시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파일 적재 공사 시에 그 포엠에 의한 요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을 우리가 도출을 직접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건너뛰었지만 그 다음에 파일 항타 공사 시에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나열해놓은 것처럼 작업 방법,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두부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일 두부 정리 공사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 요인들이 인적, 물적,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작업 방법적, 기계 요인적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요건 한번 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두부 정리 공사 시에는 어떤 인적 위험 요인들이 있느냐? 파일 커팅 작업 중 운전 미숙에 의해서 주변 근로자가 하고 충돌한다든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 파일 커팅 작업은 앞세기를 가지고 조그만 그 백호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비로 작업을 하게 돼요. 장비로 하다 보니까 운전 미숙에 의해서 주변에 보통 근로자들이 같이 이렇게 단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주변의 근로자들을 이제 다치게 할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중에 근로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가 파일 장비 등에 부딪힐 위험이 많죠. 뭐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뭐 장비, 그 다음에 자재, 뭐 어떤 모든 공종에 있어서 이런 위험들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위험 요인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시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자격 유무, 숙련도 등을 확인해서 작업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해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저런 그 사전에 뭐 기능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작업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파일 커터 장비, 붐대 연결부 파손에 의한 붐대의 낙하. 이게 이제 그 백호에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백호도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이렇게 붐대가 있죠. 붐대 연결 부분이 파손돼서 붐대가 갑자기 낙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미리 작업 전에 장비를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 붐대 연결부가 파손이 돼서 붐대가 낙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그 대책을 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이 또 여기도 있죠. 두부정리공사에서. 그래서 요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작업 장소 주변 웅덩이 또는 골착 담보 추락. 그건 뭐야? 그거는 이게 이제 터파기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뭐 피트라든가 아니면 집수정 등 이렇게 주변에 그 웅덩이를 일부러 파놓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생긴 뭐 웅덩이도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초 부분이다 보니까 뭐 지하 터파기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굴착 단부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으로 근로자라든가 장비가 추락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락 위험 부위는 반드시 이건 뭐 법적으로도 요거를 이제 뭐 안전 방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낭만대를 설치를 하게 해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이동 및 작업 중 집안 침하. 장비다 보니까 장비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집안을 자꾸 이제 뭐 침하시킨다든가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어서 뭐 장비가 이제 전도될 위험 있는 그런 부분은 철판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전도 방지 조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가 자주 다니는 데는 뭐 자갈을 포설을 한다든가 뭐 집안을 좀 다져가지고 침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소 대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업 또는 이동 중 전도회의 파일 상부로 넘어져 철근에 찔 위험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부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파일 그 강선 파일에 그 심어져 있는 강선에 찔릴 위험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근로자들이 주변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PVC로 그 우리가 이제 덮개라고 하는데 강선 그 찔린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찔린 그 강선 부분에다 이렇게 덮개를 꽂아 가지고 근로자가 넘어져도 찔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파일 커터 장비 운행 중 회전 운행 또는 회전 중 인근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장비 주변으로는 근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유도자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되어 넘어가는 파일에 대한 협착.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일이 파일 항타하고 난 상부 부위가 많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르게 되면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잘리다 보니까, 파일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근로자한테 가게 되면은 협착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로 유도자를 배치를 해서 근로자들이 작업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 기계 장비의 위험 요인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번 또 다른 공정에 대해서 또 공정 분석을 하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굴착공사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굴착공사는 건축공사에는 반드시 건축공사뿐만 아니고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전 공사의 굴착공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기초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굴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착공사를 하기 위한 공정을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굴착공사 공정 순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이것도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 장비를 반입을 해요, 현장에. 자, 굴착 장비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백호, 굴삭기라고 하죠. 백호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굴삭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덤프 트럭이라고 그러죠. 운반 트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착 장비를 현장에 반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굴착 작업을 하게 되죠. 굴착 작업을 이제 해서 굴착기로 땅을 파서 그걸 이제 운반 장비인 운반 트럭에다 실어주면은 운반 트럭이 이제 또 이렇게 현장 장내를 운반한다든가 아니면 장외로 운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사 반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굴착 공사를 할 때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서 어떻게 감소 대책을 사용을 하고 개선 후 이제 그 점검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적인 요인으로서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 트럭에서 하역시 장비가 전도된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굴삭기가 우리가 백호를 굴삭기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굴삭기는 주로 어떻게 운반하느냐? 요건 이제 궤도로 돼 있는 굴삭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바퀴, 타이어로 된 굴삭기도 있고, 물론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 방법에 따라서.
물론 타이어로 운행하는 거는 여러분들 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굴삭기가, 직접 자기가 스스로 운반하는 걸 보셨겠지만, 요 궤도, 무한 궤도로 되어 있는 장비들은 이게 지가 혼자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트레일러에 싣고서 현장까지 운반해 옵니다. 트레일러에 싣고서 현장까지 운반해서, 현장에서 트레일러에서 지발로,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장비 조립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운반 트럭에서 하역시 장비 전도 위험은 뭐냐면 트레일러에서 밑에 땅으로 내려오면서 장비가 이게 굉장히 중량이 있고 대형 장비다 보니까 이 조금만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도 그냥 전도돼 버려요. 전도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전쟁 위험성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사가 나왔더라. 사가 나와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이더라. 해서 감소 대책을 우리가 마대 가설대를 사용 시 충분한 폭과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서 작업을 했더니 아주 위험 요인이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더라.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고 있는데요, 경사로를. 그거만 가지고 주로 안 들 때는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아니면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험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굴삭기 운전은 조작 미숙으로 작업 중 근로자 충돌, 이런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 의무를 좀 확인을 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굴착 단부 주변에 작업 중 단부로 추락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을 해서 추락 방지를 한다든가 안전 방망을 설치를 해서 추락을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성을 낮추고 있죠. 자, 요 굴착 작업에 대해서 이것도 공정 분석한 순서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굴착 장비 반입 시 인적 요인에 대한 위험 요인, 요것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착 단계. 굴착 단계에서는 인적 요인은 저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적 요인은 이렇게 번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점검 소홀에 따른 번면 붕괴 위험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사 반출 시에 굴착된 토사 반출 시에 위험 요인들이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물적 요인은 이제 별로 없고요. 반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들, 토사 반출 시 주변 변면이 붕괴. 저거는 이제 덤프차로, 반출을 하다 보니까 덤프차에 토사를 실으면 굉장히 중량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번면에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번면 경사도가 적정 굽의 이하가 아니면은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종종 붕괴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무리하게 운반 트럭 상부에 올라가다가 추락. 이게 운반 트럭이라는 게 덤프 트럭이죠. 덤프 트럭이 여러분들 덤프 트럭에 올라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운전자가 올라가죠. 운전자가 이제 덤프 트럭 덮개를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덮기도 하는데 그게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덮개를
운전자가 직접 올라가서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덤프트럭 흙을 다 싣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높이가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또 사다리 타고, 조그만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추락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켓과 운반 트럭의 토사를 과적제해서,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덮어지질 않아서, 부속, 즉, 돌 깨진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싣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뭐 도로를 파손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설을 뭐 손상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굴착 담부 주변에서 작업 중 담부로 추락할 위험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험 요인이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책은 이제 저런 대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작업장 주변 번면, 굴착 구배 준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를 배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에 맞춰서 저런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되죠. 자, 기계 장비, 토사 반출 시 기계 장비에 의한 이런 위험 요인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세륜 시설 조작 중 감전. 요거는 이제 세륜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는 이제 흙을 직접 흙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현장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현장 내에 있는 흙과 먼지를 밖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닦는 시설을 세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륜 시설이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은 모다를 사용해서 물을 이렇게 쏴서 바퀴를 이렇게 씻는 그런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감전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 회전 중 굴삭기 후면부에 근로자가 충돌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근로자가 운행 중 주변에 근로자가 충돌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굴삭기 후면에 이제 근로자가 주변에 바짝 다가가 있다가 이제 굴삭기가 이제 회전하면서 근로자를 이렇게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후진하면서 근로자를 인식을 못해서 근로자하고 직접 충돌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 버켓 연결부 탈락에 의한 버켓 낙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굴삭기하고 예를 들어서 굴삭기 종류에 따라서 버켓을 이제 여러 가지 바꿔서 이렇게 다 바꿔 달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핀으로 사용을 않고 이렇게 좀 쐐기처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던 과정에 근로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켓이. 그럼 이제 근로자의 신체로 그게 이제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감전 방지를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충돌 방지 위해서 요즘은 굴삭기 회전체에다가 경광등을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 금지 표지를 몇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유도자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작업자 아닌 사람은 아예 현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위험 요인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굴착 공사를 했고,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좀 그 공정 분석을 해서 위험 요인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요건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이제 거푸집 공사를 이제 워낙 이건 뭐 토목, 뭐 건축, 뭐 플랜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 공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한번 가봅시다. 거푸집 공사를 이제 공정을 분석을 하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를 먼저 반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제 또 그 직접 설치할 자리로 이제 운반 양중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거푸집 자재를 반입해서 가공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카고 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가공하고 뭐 소거리 이렇게 뭐 운반할 때는 이제 카고 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판 거푸집 같은 경우는 합판 가공하기 위해서 그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라든가 이걸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 위에 전동 공구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여기 표현 안 했지만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위험 요인을 아주 수시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설비들이죠. 이게 이제 되면은 거푸집하고 요 동바리를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이제 거푸집하고 동바리를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저렇게 그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작업은 굉장히 타 작업에 비해서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하는 장비도 요거는 이제 양중을 주로 뭐 철근 양중이라든가 거푸집 양중, 그다음에 뭐 동바리를 양중한 양중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워 크레인, 그다음에 뭐 크롤러 크레인, 뭐 이런 크레인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크레인 설비에서 뭐 와이어 로프에 의한 파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위험 요인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콘크리트 작업이 이제 끝나서 거푸집하고 동바리를 해체를 해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해체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해체는 이제 그 동바리라든가 거푸집을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직접 많이 떨어뜨리게 돼요. 떨어뜨리게 되다 보니까 작업자들한테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푸집이라든가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뭐 근로자한테 직접 이렇게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또 요건 작업 발판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건 이동을 하면서 주로 작업을 해서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지는 그 추락 위험 요인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 작업도 마찬가지로 요 공정 분석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정 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하고 감소 대책을 잠깐 알아본다면은 슬라브 거푸집상에서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다. 요거 이제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을 하고 거푸집 그 슬라브 위에서 작업하다가, 보통 슬라브 거푸집이 하면은 가장 낮은 뭐 2층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슬라브 위는 보통 한 3m, 4m 높이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난간대가 없을 경우 실족해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제까지 우리가 이제 유발할 굉장히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끝막이판을 설치를 해서 뭐 낙하물을 또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재가 불안전하게 접재돼서 근로자에게 무너질 그럴 위험 요인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푸집 아니면 이제 또 우리가 대형 벽판 거푸집 아니면 깽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푸집이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유로폼처럼 뭐 조그만 게 아니고 깽폼처럼 대형으로 조립된 이런 거푸집은 적재가 잘못 뭐 세워놨다든가 아니면 뭐 동바리 같은 경우 세워서 적재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근로자가 주변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한테 무너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죄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위험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재하는 방법도 정적한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안전하게 적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관리 감독자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위험 요인을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러면 요거 공정 분석한 걸 가지고 공정 분석 부분 위험 요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인적 요인으로서는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이것도 운전자에 의한 그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이것도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의 작용 유무 경력을 확인해서 반드시 적절한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거는, 건설 현장은 예전에는 인력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부 장비 아니면 공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장비의 운전원의 운전 자격 유무하고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타다가 추락을 한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를 운반한다든가 크레인 이제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카고 크레인, 그다음에 카고차 이런 걸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근로자들이 조금 걷기 싫어서 차량에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추락을 하거나 또 자동차에 충돌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도 관리 감독자 아니면은 유도자를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요인으로서 자재 반입, 급습자재 반입, 가공 운반하는 경우에 물적 요인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크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양중 양중기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그다음에 이제 인양용 보조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물체의 낙하, 이렇게 로프가 반드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로프가 파단된다든가 절단에 의해서 낙하하는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와이어 로프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작업 전에도 반드시 점검을 해서 손상된 부분, 그 다음에 마모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요게 없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죠. 또 이제 섬유로프 같은 경우는 섬유로프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전에 손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섬유로프 같은 와이어로프
또 물론 점검 중요하지만 섬유로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절단 속도가 와이어로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섬유로프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위험 요인을 도출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 같은 경우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은 거푸집 자재를 불완전하게 적재해서 외부 충격 또는 편심화주에 의한 분기.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재 인양 시 한 줄거리 결속해서 인양 중 자재가 낙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파이프를 그 크레인으로 이용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철근을 이제 올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 줄거리로 해서,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옮겨야 되는데, 한 줄거리로 하게 해서 요게 이제 수평이 유지가 안 돼서 한쪽으로 기울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파이프라든가 철근이 쏟아지는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양중을 하고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 줄거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줄거리도 두 줄거리로 하되 또 반드시 이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거푸집 자재 반입 시 이제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목재 가공용 둥구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의 접촉 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러운 선해 또는 자재의 낙하. 기계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크레인 같은 경우 크레인을 돌리다가 기계 장치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렇게 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선해 작업 그 하부에는 근로자들이라든가 통행인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해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가 탈락돼서 자재가 낙하될 위험 요인. 이것도 많이 발생을 하죠. 후크라는 거, 이렇게 후크는 이제 와이어 로프를 이제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고리를 우리가 후크라고 그러는데, 이 후크에서 이게 와이어 로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해지 장치라고 그러죠.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달고 있는 자재는 전부 다 낙하가 되겠죠. 이런 위험 요인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이게 카고 크레인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고 크레인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제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사용한 지가 오래되면은 이게 카고의 붐대가 이게 많이 손상이 된다든가 해서 이게 꺾이는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고 크레인 자체를 이게 언제 출고가 됐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아니면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5년 이내에 출고된 자동차에 한해서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들어온 크레인 같은 경우도 또 미리 작업 전에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사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자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할 때는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인적 요인, 물적 요인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한 그런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들이
또 요 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설명은 별도로 시간 관계상 않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해체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거푸집 통발이 해체 작업도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물적 요인,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의한 요인, 또 뭐 기계 장비에 의한 요인은 뭐 특별히 기계 장비를 뭐 대형 기계 장비를 안 써서 안 넣어놓긴 했는데 굳이 뭐 기계 장비를 속에 우리가 공구를 이제 기계 공구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여기에 기계 공구 속에는 뭐 우리가 빠루라든가 망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망치 자료가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면서 뭐 부러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한테 벽에 부딪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뭐 빠루 이렇게 이제 제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또 이 빠루가 근로자가 다루기에는 또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이게 근골격계의 위험 요인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 빠루는 주로 이제 뭐 근로자들끼리 협력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그런 위험 요인을 뭐 이제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뭐 이렇게 아주 없다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공사를 또 공정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도 이제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에 반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반 트럭에 콘크리트를 현장으로 반입을 하게 되면은 레미콘 운반 트럭, 그 다음에 펌프카를 이제 현장에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위험 장비들이 있고, 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할 때는 뭐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이제 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호퍼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로 된 진동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진동기가 굉장히 또 이게 감전 요인이 굉장히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전 요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면을 걸리기 위해서 이제 피니셔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피니셔도 요건 엔진을 뭐 사용하는 것도 뭐 주로 이제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동기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해서 이것도 감전 요인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양생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 양생할 때는 주로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풍기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게 되고, 열풍기를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갈탄이라고 해서 탄을 떼서 탄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열을 거푸집에다가 열을 공급을 해서 콘크리트가 양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열풍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물론 갈탄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불꽃을 내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산소 결핍 내지는 또 갈탄을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뭐 안 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환기를 주로 시켜주고 있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근로자가 저 내부에서 일정 시간 이상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몇 가지 공종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그 공종,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뭐 플랜트 크게 대분류를 했을 때 뭐 적용, 이제 중분류로 넘어와서 건축 같은 경우도 중분류에서도 한 뭐 20개 정도 이렇게 공종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공종이 나눠진다 그랬고, 그 20개, 뭐 예를 들어서 20개, 물론 20개도 더디일 수도 있지만, 20개 공종 중에서 20개 공종 중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공종을 분석을 해서 공종 분석한 그런 과정에서 또 유해 요인 요인을 이렇게 파악을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요거 몇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현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킨 이 위험 요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건설업에서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인이 아주 다양해서 이게 특히 전문적으로 기능도가 높은 그렇죠. 그 작업 반장들이 위험성 평가에 참석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쓰는 게 위험성 평가 그 양식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쭉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양식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 뭐 위험성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공종을 보면은 저기 우측에 뭐 사전 조사, 그다음에 이제 쭉 그 공종 분석을 이렇게 쭉 해놨죠. 그다음에 공종 분석에 따른 뭐 유해 위험 요인 및 위험성을 쭉 도출을 해서 써놨고요. 그다음에 등급을 여기는 이제 별로 했네요. 별표로 이제 뭐 이건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을 하고, 요건 조치를 누가 하고, 요거 조치를 확인은 또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홀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위험성 평가표에다가 해놓고, 최종 결제는 현장 소장이 최종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내용하고 뭐 동일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위험 요인을 도출을 했어요. 위험 요인을 도출을 하고 위험성 평가를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제 그 대책까지 세웠어요. 대책까지 세웠는데, 현장에서는 건설 현장은 주로 건설 현장 그 체제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도급, 그러니까 원청 회사가 있고 하도급 회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은 하도급 회사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도급 회사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한참 이렇게 그 작업 진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보통 뭐 협력 회사들, 우리가 하도급 회사들이 한 10몇 개씩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위험성 평가를 이제 하도급 공종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위험성 평가가 끝나면은 이거를 각 하도급 협의체 회의를 현장에서 실시를 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위험성 평가 주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하도급 협의체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도급 협의체 회의 때 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통보 내지는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서
허별을 하면은 이제 협의체에서는 하도급 회사에서는 자기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자들한테 안전 교육을 시키게 되죠. 뭐 이건 뭐 안전 교육은 법정 안전 교육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뭐 특별 안전 교육이 됐든 해서 요 교육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 원청에서는 이제 안전활동이라는 건 뭐 이제 뭐 TBM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일일 현장 점검,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의 날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합동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안전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진 대로 결정된 감소 대책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서, 이게 이제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위험성이 높더라, 아니면 또 새로운 위험성이 나타나더라 하면 이제 이걸 다시 그 다음 위험성 평가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 현장은 일반 제조업체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보통 이제 제가 그 위험성 평가 주기를 현장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루, 뭐 아니면 일주일, 뭐 아니면 뭐 2주일 단위로, 뭐 한 달 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렇게 그 한 주기를 돌아간 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에서 8월 24일까지 2주 단위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해서 한다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실시가 되냐면은 8월 1일부터 들어가니까 미리 위험성 평가가 한 3일 전에 각 하도급 회사별로 한 7월 27일쯤에 자기들이 작업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원청 회사의 사무실로 제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뭐 7월 28일 정도에는 원청 그 안전관리자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하고 하도급 업체 관리자 내지는 이제 그 작업반장하고 위험성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개선 대책을 세우고 뭐 이제 그걸 승인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공정안전협의체 회의에서 하도급 회사를 전부 회사별로 전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분담을 하고 난 다음에 뭐 7월 30일 날은 근로자 안전교육, 뭐 마침 다행히 그날 월 1회 실시하는 뭐 안전교육, 정기 안전교육의 날이라든가 뭐 이럴 경우 이렇게 뭐 되면 다행히 더 좋고요. 그래서 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에 이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근로자들한테 이제 전파를 해서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4일 작업하는 동안은 요 내용을 가지고 안전 활동도 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8월 뭐 10일 정도에 또 다시 요게 이제 반복해서 이게 뭐 이렇게 또 그 위험성 평가를 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또 위험성 평가표가 또 그 현장별로 이렇게 수시 위험성 평가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2에 현장 점검하면서 그때별로 바로 이렇게 수시로 위험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수시로. 이것도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 즉 그 위험 요인이
도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공사는 주로 이제 야외 작업이 대부분이고 또 그 발주자와 그다음에 그 시공사 간의 그 주문 생산품이며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가 연합해서 건설시설물을 완공하는 그런 공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 산업에 비해서 이해 위험 요인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또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자가 일반적인 산업체와는 좀 다르게 좀 수행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좀 깨달았고요. 또 공정을 이해하고 각각의 공정을 분류하고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각 어떤 공정이든 간에 그 공정을 분석을 해서 공정을 분석을 해서 그 공정 내에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추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출된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위험성 평가 양식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도출된 위험 요인은 어떻게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감소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강의를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대남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제 건설업의 특성이 하도급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예. 하도급을 많이 주는 경우에 하청업체들이 사실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원청에서 하도급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 회사는 이제 규모도 영세하고 이제 교육도 잘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이제 하도급 업체의 안전 관련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공단의 교육원이라든가 안전관리공단의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원청에서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교육을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은 협력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가 6주라 다음 주는 아마 중간고사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시고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